나에게 비난이 쏟아지면 남을 비난하라.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도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로 편을 가릅니다. 그것이 성별이 되었든 지역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말이죠. 그리고 한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하더라도 비난받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나를 옹호해주는 대중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알아서 맞서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심리학적으로 잘 파고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옛사람들도 이를 깨닫고 있었고 관련 사자성어도 있죠. 물론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이제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뜻인데요. 이이제이의 어원은 과거 한나라가 펼친 주변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기원 후 8년과 25년 사이 왕망이 세운 신이라는 국가에 의해 17년 동안 잠깐 멸망했었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뉩니다. 17년간 멸망했던 기억이 있던 한나라는 주변의 세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는 후한 때부터 이이제이 전략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나라의 북서쪽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 이민족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한나라 역시 결국은 이민족들의 힘이 합쳐지면 국가의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한나라는 이민족들의 분열을 고착시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과정에 온 힘을 쏟아부은 이민족들은 결국에 한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커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를 향한 단발적인 약탈은 있어도 이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국가가 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한나라에게 득이 된 것입니다. 칭기즈칸 등장 이전에 몽골이 그랬고 고대 로마의 경우에도 북방의 게르만족을 취급할 때 이이제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C19 바이러스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쏟아지는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연일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자신이 미국 내에서 받는 비판을 그대로 중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곱게 보지 못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은 초기 대응을 못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은폐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 소재를 돌린다 해서 C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방역모범국으로 뽑힌 대만과 한국처럼 현재 사태에 대한 상황을 일단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한 보건복지부 감찰관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 초 보고서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비가 미국 병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고 자신을 향한 비난이 시작되자 이 보고서를 가짜 서류라고 부르며 감찰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C19 사태에 대해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 엄청나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취임 초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라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즉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모든 세력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게 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분명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비난받을 때 다른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이제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중국을 비난하는 트럼프와 비슷하게 아베 총리의 방법은 바로 한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행정부는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2006년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뒤를 이어 전 내각 총리 대신이 된 아베 총리는 지나치게 빨랐던 정치적 성공 탓인지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며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2012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고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아베 총리의 정치관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1차 내각 시절의 아베 총리는 분명 친한파 정치인이었습니다. 우익색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사퇴하고 다시 총리가 되는 데 걸린 5년간의 시간 동안 그의 정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국을 비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즉 현재 일본 정치의 핵심 코어는 한국을 비난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 행정부는 한국을 비난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보여줬던 언행을 살펴보면 한국과 협력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일본에 굴복하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규제나 C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한국의 방역을 비난한 것이었죠. 일본도 분명히 자국이 하는 언행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은 일본의 손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손해일지라도 아베 당국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출 흑자국인 일본이 적자국인 한국에게 수출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결국 수출 규제를 진행했죠. 그에 대한 결과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 상승이었습니다. 또한 방역 모범국으로 뽑히던 한국을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한국식 방역의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흠을 냈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이에 열광했죠. 일본 서점에 혐한으로 가득한 내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사회가 얼마나 한국을 비난하는데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들의 소망을 이룬 것뿐이죠. 하지만 남들을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익 집단은 결국에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노력하며 성장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닌 비난하는 데 힘을 다 써버리고 이에 따라 점차 내부에서부터 골마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베 총리가 포함되어 있는 비리 스캔들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죠.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이벤트로 아베 총리가 개인 후원을 친목 행사로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일본 법률가 500명이 아베 총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은 이르면 오는 21일 도쿄지검에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결국 이제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고발 시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의 직무정년을 내각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의 검찰 장악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들의 고발 시점은 아베 총리가 검찰에 본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베 총리는 정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 한 달 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41%에서 33%로 사상 최악에 근접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주 일본 트위터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한다와 여론 반발이 해시태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일본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트위터에서 이런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도 아베 총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2020년이 부흥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것에 제대로 찬물을 뿌린 것인데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추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3조에서 7조 원 가운데 8천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망한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인 최소 3천억엔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IOC가 보상 비용을 일방 통보할 수 있는 이유는 개최국 간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IOC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20년 올림픽이 취소되면 일본 정부가 보상이나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IOC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IOC가 임의로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IOC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떠안을 경제적 손실은 2019년 12월 도쿄올림픽 예산인 11조 원을 넘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에서만 15조 원 넘게 투입했죠. 이에 따라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 행사 축소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손실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IOC의 일방 통보에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IOC의 행태는 일본에 큰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OC는 굳이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없죠. 일본 당국 입장에서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일본에 한국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해온 100대 핵심 품목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수행과제와 기관을 확정하고 11개 공공연구기관, 35개 대학,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9개 산학연 융합연구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를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길을 아주 꺾어버려야 한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장까지 드러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 규제했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큰 문제 없이 해결했고 결국에 일본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출혈보다 일본의 출혈이 더 컸고 이제 일본의 기업은 한국 고객까지 잃어버린 셈이라 앞으로의 출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8개의 신규 연구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병선 차관은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는 국내 소재연구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정된 산학연 융합드림팀이 성과를 달성해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 나아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다양한 품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플랫폼 기술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의 길을 아주 꺾어버려야 한다며 호기롭게 공격한 일본은 오히려 콧대가 제대로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